도와달라는 게 무슨 뜻이야? 어머니,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저희가 잘할게요. 진짜 잘할게요. 지은아, 나도 이해 애 키우는 게 힘든 거, 나도 너희를 키워봐서 알아. 그럼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하지만 그건 너희 부부의 몫이야. 우리의 책임이 아니야. 어머님, 요즘은 다들 부모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저희 친구들도 다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이 봐주시는데. 다른 집은 다른 집이고, 우리는 우리야. 나는 이미 내 자식을 다 키웠어.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둘째는 어떻게 낳아요? 둘째를 낳고 싶으면 너희가 감당할 수 있을 때 낳는 거지. 우리한테 의지하려고 낳으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어머님 손주잖아요. 어머님 손주인데. 손주는 사랑하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키워줄 순 없어. 너희가 낳았으면 너희가 키우는 거야.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 맞벌이 부부가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힘든 거 나도 알아. 하지만 그게 우리 책임은 아니야. 너희가 선택한 거잖아, 결혼도, 아이도. 그럼 돈이라도 좀 보태주실 수는 없으세요? 애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어머니는 70평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이렇게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남편이 정년퇴직을 한 건 3년 전 일입니다. 그때 저는 66, 남편은 68이었습니다. 4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던 남편이 퇴직하던 날, 저는 솔직히 걱정이 좀 됐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할까봐, 혹시 무료해서 우울해지는 건 아닐까봐요. 그런데 제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갈까? 벌써 산책. 어제도 갔잖아요.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지. 가을 햇살이 이렇게 좋은데, 안 나가면 손해야. 남편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뒷산을 산책했고, 저는 남편과 함께 걸으며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도 아이들 걱정도 아닌 그냥 우리 둘만의 이야기를요. 우리 다음 주에 영화 볼까? 요즘 좋은 거 많이 한다던데. 영화요? 우리가 영화를 언제 봤다고. 그래서 이제라도 보는 거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야. 그렇게 저희 부부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 읽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극장도 갔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평생 처음 느껴보는 진짜 평화였는지도 모릅니다. 당신, 이렇게 사니까 참 좋네요. 우리만의 시간이 있다는 게. 그러게 이제야 우리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저희 아이들은 둘입니다. 딸은 일찌감치 서울로 올라가 직장 생활을 하며 독립했고 아들은 36에 늦게 결혼했습니다. 딸은 명절 때마다 연락해서 안부를 물었지만 아들은 결혼하고 나서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아들한테는 연락 안 해봤어. 왜 제가 먼저 연락해요? 결혼했으면 애가 어른이 됐으니까 알아서 연락하겠죠?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아들이면 뭐해요? 명절에도 한 번도 안 왔는데. 괜찮아요. 이게 더 편해요.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이 연락 안 하는 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명절마다 음식 준비하느라 허리 휘고 제사상 차리느라 밤새우고 그런 게 없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가까운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여보 적당한 거리가 최고예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우리 이제 우리끼리 편하게 살자.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남편과 함께 아침을 먹고 산책을 하고 낮에는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함께 TV를 보며 웃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도 가끔 들러 어르신들과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아이고, 부부가 참 금슬이 좋아 보여요. 매일 손 잡고 다니시더라. 금슬이야 뭐 그냥 오래 살다 보니 이제야 좀 익었나 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 모시고 사는 게 효도라는데 댁은 자식들이랑 안 사세요. 안 살아요. 각자 사는 게 서로한테 좋아요. 그 말을 할 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자식들과 떨어져 사는 게 각자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서로에게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이 조용한 일상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도 않고
그저 저와 남편 둘만을 위한 시간. 이제야 우리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그 평화가 산산조각 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반신반의했습니다. 36이 되도록 연애 한 번 제대로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결혼해 다음 달에. 뭐, 결혼.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작스럽긴 한데 좋은 사람 만났어. 다음 주에 인사시켜 줄게. 그렇게 일주일 후 아들은 처음으로 며느리감을 데려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긴장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우리 아들을 결혼까지 결심하게 만든 사람은. 엄마, 왔어.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지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웃는 얼굴도 예뻤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한 음식들을 상에 차렸습니다.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나물들. 많이 먹어요. 우리 아들이 이런 거 좋아해서 자주 해줬는데. 와, 진짜 많이 준비하셨네요. 며느리는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킥킥 웃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근데 이 음식들 진짜 시골스럽네요. 요즘은 이렇게 안 해 먹거든요.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시골스럽다고? 일주일 동안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보고 저렇게 말하다니. 뭐 우리가 시골 출신이긴 하지. 그래도 맛은 있지. 아, 물론이죠. 맛은 있어요. 근데 요즘 트렌드는 간단하게 먹는 거잖아요. SNS 보면 다들 그렇게 하던데. 엄마 음식 맛있어, 지은아. 오랜만에 먹으니까 좋네. 아들은 그저 음식을 먹을 뿐 며느리의 말에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시골스럽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 요즘 애들은 다들 그렇게 먹나 보구나. 네. 어머님도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요즘 레시피들 많이 나와요. 진짜 쉽고 간단하거든요. 식사 내내 며느리는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회사 얘기, 자기 친구들 얘기, 자기가 좋아하는 카페 얘기. 저와 남편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님. 저희 결혼식은 작게 할 거예요. 요즘 추세가 그렇잖아요. 하객도 50명 정도만 부르고. 그래. 우리는 친척들도 좀 있는데. 아, 저희 쪽은 진짜 최소한으로만 할 거거든요. 어머님 쪽도 꼭 필요한 분들만 부르세요. 식사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요. 그래. 알았어.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더라.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저는 그날 이후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면서 했던 시골스럽다는 말이 계속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는 설거지도 거들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우리 먼저 갈게. 지은이가 약속이 있대. 벌써 좀 더 있다 가지 그래? 죄송해요, 어머님.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또 올게요.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난 뒤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제사가 되어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여보, 아들한테 연락해 볼까요?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아들이 받았습니다. 엄마, 왜? 왜긴 왜야 명절인데 올 거냐고. 아, 우리 지은이네 집에 가기로 했어. 처가가 서울이라 가깝거든.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들이 안 온다는 게 섭섭하기보다는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아들 명절에 안 온대요. 처가 간대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우리끼리 편하게 보내자.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괜히 준비하느라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그날 이후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가까운 게 꼭 좋은 건 아니라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서로에게 최선이라고. 가까운 게 꼭 좋은 건 아니야. 여보, 우리끼리 사는 게 제일 편해. 그러게 명절도 제사도 없으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조용히 서로를 존중하며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걱정도 며느리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오직 우리 둘만을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년 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올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은 한여름이었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놓고 남편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죠.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여보, 누가 온대요? 글쎄, 택배도 아닌데. 현관문 앞에는 아들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기를 안고 말이에요. 엄마, 우리 왔어.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며느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나타난 거였습니다. 어떻게 온 거야? 갑자기? 그냥 잠깐 들렀어. 지나가다가. 어머님, 저희 손주 보러 오실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안 오셔서요. 저희가 직접 왔어요. 손주를 보러 오라고 언제 한번 연락이라도 한 적이 있었나요? 오히려 명절에도 오지 않은 건 아들 내외였는데 말이에요. 아, 그래. 우리 손주 많이 컸네. 들어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짐도 엄청 많았습니다. 큰 가방 2개, 유모차, 아기 물건들. 오, 우리 손주 한번 보자 어디. 할아버지한테 와봐. 아, 애가 좀 예민해서요. 낯을 많이 가려요. 손주는 계속 울어댔습니다. 며느리는 아기를 달래느라 바빴고 아들은 짐을 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엄마, 우리 방 어디 쓰면 돼? 방이라니? 오늘 여기서 자고 간다는 거야? 응. 2, 3일만 묵고 갈게 괜찮지? 야, 미리 말이라도 하고 와야지. 갑자기 오면 어떡해. 어머님, 손주 보고 싶으셨잖아요. 저희가 효도하러 온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해요. 엄마, 괜찮아. 우리 불편하게 안 할게. 그냥 조용히 잠만 자고 갈게. 잠만 자고 간다고요? 그럼 밥은요? 빨래는요? 아기 기저귀는요? 그 모든 게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여보, 이번만 그렇게 하자. 손주도 보고 싶었는데 잘 됐네. 알았어요. 남편은 손주가 귀여운지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번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어머님, 죄송한데 짐 정리하는 동안 애 분유 좀 타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타는 건데? 아, 물 끓여서 식히고 분유 3스푼 넣으시면 돼요. 간단해요. 며느리는 그렇게 대충 설명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보, 물 좀 끓여줘요. 분유 타야 한대. 그래. 우리 손주 배고프겠네. 물을 끓이고 식히고 분유를 타는 동안 손주는 계속 울어댔습니다. 귀가 멍멍할 정도였습니다. 겨우 분유를 타서 방에 가져다 줬더니 며느리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 감사해요. 어머님 여기 놔주세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며느리는 다시 핸드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요. 저녁은 뭐 먹을래? 엄마 해주는 거 먹지 뭐. 오랜만에 엄마 손맛 보고 싶어. 1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엄마 손맛이 보고 싶다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마트 좀 다녀와야겠어요. 집에 먹을 게 없어요. 그래. 내가 다녀올까? 아니에요. 제가 뭘 사야 할지 아니까 제가 갈게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 내내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손님 아닌 손님. 아니, 손님도 아니고 가족이라지만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을까요? 2, 3일이라 버틸 수 있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2, 3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될 줄은. 그리고 그것이 제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선을 긋게 되는 계기가 될 줄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아기 장난감들이 널려 있었고 소파에는 젖은 수건이 걸쳐져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엄마 왔어? 우리 배고파 죽겠어. 밥 언제 돼? 그렇게 예상치 못한 3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옥 같은 3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아기 우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울음소리는 1시간 내내 계속됐고 저는 결국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니
어젯밤 설거지한 것들이 또 쌓여 있었습니다. 밤에 분유를 또 탔나 봅니다. 젖병이며 그릇들이 싱크대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왜 안 씻어놨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진 채였지만 화장은 제대로 하고 나왔더군요.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일찍 일어나시네요. 응, 아기 우는 소리에 잠이 깼어. 아, 죄송해요. 애가 밤에 자주 깨서요. 근데 어머님, 아침은 뭐 먹어요? 아침을 뭐 먹냐니요? 죄송하다는 말은 그저 형식적인 인사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미안했다면 설거지라도 했겠죠. 국이랑 밥 있어. 반찬은 어제 먹던 거 있고. 저는 아침에 빵이랑 우유 먹거든요. 집에 식빵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아침에 밥 먹어서. 아, 그럼 제가 나가서 사올게요. 어차피 카페도 가야 해서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화장을 고치러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30분 후 며느리는 예쁘게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 좀 나갔다 올게요. 애는 어떡하고? 잠깐이면 돼요. 1시간이면 올게요. 애 깨면 분유 타서 주시면 돼요. 그리고 며느리는 정말로 나가버렸습니다. 아기를 두고 혼자서요.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며느리 어디 갔어? 카페 간대요. 아기 두고요. 뭐? 아기를 두고? 그럼 우리가 봐야 하는 거 아냐? 그런가 봐요. 결국 아기는 30분 후에 깼고 저는 또 분유를 타야 했습니다. 남편이 아기를 안고 있었지만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분유 좀 빨리. 알았어요. 지금 타고 있어요. 분유를 타고 아기를 먹이고 트림을 시키고 손주가 귀엽기는 한데 이건 제가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며느리 연락 좀 해봐요. 그래, 해보자. 하지만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나서야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카페 음료와 쇼핑백을 들고요. 어머님, 다녀왔어요. 오래 걸렸죠. 친구들이랑 만났더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애는 하도 울고 보채길래 분유 타 먹였다. 아, 어머님이 타주셨구나. 감사해요. 제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요. 애 키우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힘들다고요? 아기를 우리한테 맡기고 카페 가서 친구 만나는 게 힘든가요?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점심은 뭐 먹을래? 엄마, 나 된장찌개 먹고 싶어. 엄마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 그렇게 저는 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차리고 밥을 하고 점심을 먹는 내내 며느리는 아기에게 밥을 먹이느라 정신이 없었고 아들은 TV만 봤습니다. 아, 어머님, 빨래는 언제 하세요? 빨래? 그건 왜? 애 옷이랑 저희 옷이요. 물 아까우니까 따로 할 필요 없이 어머님 거 하실 때 같이 돌리면 절약도 되고 좋잖아요. 물이 아깝다는 핑계로 이제는 빨래까지 해달라는 건가요? 세탁기 비었으니까 내가 직접 돌려. 아, 그럴까요? 그럼 제가 할게요. 근데 건조기는 없으세요? 없어 밖에 널어야 해. 에이, 요즘 누가 밖에 널어요. 건조기 얼마 안 하는데 하나 사시지 그러세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결국 빨래는 건조기가 없으니 제가 널어야 한다는 듯이 빨래 바구니를 제 앞에 놔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빨래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한여름 햇살 아래 빨래를 널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일을 해야 하죠? 참자 2, 3일만 참으면 돼. 오후가 되자 집안은 더욱 엉망이 됐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 소파에는 젖은 손수건, 식탁에는 먹다 만 과일들. 이것들은 왜 다 안 치우고. 아,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애 보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나중에 치울게요.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또 부엌으로 가야 했습니다. 엄마, 저녁은 뭐야? 나 갈비찜 먹고 싶은데. 갈비찜? 그냥 있는 거 먹어. 에이, 엄마, 오랜만에 왔는데 해주면 안 돼? 나 진짜 먹고 싶어. 그냥 간단하게 먹자. 엄마도 힘들어. 맨날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간만에 한번 해달라고 하는 건데. 결국 저는 냉장고에 있던 돼지갈비로 찜을 만들었습니다.
2시간을 부엌에서 보냈고 저녁상을 차렸을 때는 이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와, 어머님 요리 잘하시네요. 저는 요리 잘 못해서요. 그러니까 엄마 음식이 그립다니까. 그립다고요? 1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하면서 그립기는 뭐가 그리워요? 저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니 설거지가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애 재워야 해요라며 방으로 들어갔고 아들은 피곤해라며 소파에 누웠습니다. 여보, 저 좀 도와줘요. 그래. 내가 설거지할게 당신 좀 쉬어. 남편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과자 봉지, 음료수 병, 장난감들. 정리하다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고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번만 참자, 2번은 안 한다 절대로. 그리고 마침내 셋째 날 저녁. 아들 부부가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갈게 잘 쉬었어. 어머님, 감사했어요. 덕분에 푹 쉬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아들 내외가 떠나고 나서 집안을 돌아보니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자 봉지, 음료수 병, 아기 기저귀, 젖은 수건 등등이 널브러져 있었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여보, 울지 마. 내가 다 치울게. 한 번은 해도 2번은 못하겠어요. 이럴 거면 이제 오지 말라고 해요. 아들 부부가 떠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집 청소에만 매달렸습니다. 방마다 남아있던 쓰레기들을 치우고 빨래를 하고 소독을 하고 마치 전쟁터를 정리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응, 무슨 일이야? 엄마, 있잖아. 나 할 말이 있어.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를 부탁하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살면 안 될까? 뭐, 같이 산다고? 응, 엄마 아버지도 이제 나이 드셨잖아. 우리가 모시고 살면 좋잖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린 따로 사는 거 편한데. 엄마, 그게 아니라 사실 아내가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대. 둘이서는 도저히 안 되겠어. 결국 본심이 나왔습니다. 우리를 모시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애 보는 보모로 쓰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애 봐달라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같이 살면 서로 도우면서 살 수 있잖아. 엄마도 손주 보고 싶으실 텐데. 같이 살면 누가 힘들지? 너 정말 모르겠니? 엄마, 무슨 소리야? 우리가 효도하겠다는데 왜 그래? 너희가 왔다 간 날 나는 너희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를 치우느라 몸살이 날 지경이었어. 3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하고 빨래하고 애 보는 게 그게 효도니? 그게 같이 사는 거니? 엄마, 그건 우리가 좀 실수한 거지. 다음엔 안 그럴게. 다음은 없어. 너희랑은 같이 못 살아. 엄마, 왜 이래? 자식이 같이 살자는데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자식, 1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하던 자식이? 명절에도 안 오던 자식이? 이제 와서 갑자기 자식 타령이야?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문자 하나 보낼 테니까 확인해봐. 내가 남기고 간 흔적이야. 저는 전화를 끊고 아들 부부가 떠난 후 찍어둔 사진들을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이게 내가 말하는 가족이니? 이게 내가 말하는 같이 사는 거니? 엄마, 이건 우리가 좀 정리를 못했네.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는 거야? 너는 3일 동안 뭘 했는데? 방에서 회사 일 본다고 나오지도 않았잖아. 며느리는 카페 가고 친구 만나고. 그러는 동안 나는 뭘 했는데? 엄마, 우리도 힘들었어. 애 키우는 거 진짜 힘들거든. 힘들면 너희가 알아서 해. 그게 부모 역할이야. 왜 우리한테 떠넘기려고 해? 떠넘기는 게 아니라, 엄마, 요즘 다들 부모님이 손주 봐주잖아. 그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게 어딨어? 우리가 너를 키웠듯이. 너도 내 자식은 내가 키우는 거야. 그게 당연한 거지. 엄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다른 집은 다 부모가 도와주는데, 다른 집은 다른 집이고 우리는 우리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손주 봐주는 기계로 살고 싶지 않아. 기계라니 엄마, 그렇게까지 말할 거야?
그래, 그렇게까지 말할 거야. 너희는 필요할 때만 찾아오잖아. 손주 보여준다고, 효도한다고 착각하지 마. 그건 효도가 아니라 착취야.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어떡해? 진짜 힘든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너도 이제 가장이야. 내 가정은 내가 책임져. 엄마가 너무하네. 정말 너무해. 내가 너무한 게 아니라 너희가 너무한 거야. 그만 끊어라.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그렇게 강하게 말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잘한 거겠죠? 여보? 글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당신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안 받아들일 거예요. 절대로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더 이상 아들 부부가 갑자기 찾아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아들과의 통화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라고요. 하지만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지은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고 울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갑자기 사과라니.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어머님이 보내신 사진들 봤어요. 제가 너무 무례했죠?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폐를 끼쳤는지.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그래, 알았어. 어머님, 저희 정말 힘들어요. 애 키우는 거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요. 밤에도 잠을 못 자고, 애는 계속 울고, 저는 회사도 다녀야 하는데,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둘째도 낳고 싶은데, 이렇게는 도저히 못 낳겠어요. 돈도 없고, 여유도 없고. 어머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는 게 무슨 뜻이야?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저희가 잘할게요. 진짜 잘할게요. 결국 본심이 나왔습니다. 사과도 눈물도 모두 같은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은아, 나도 이해. 애 키우는 게 힘든 거. 나도 너희를 키워봐서 알아. 그럼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하지만 그건 너희 부부의 몫이야. 우리의 책임이 아니야. 어머님, 요즘은 다들 부모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저희 친구들도 다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이 봐주시는데, 또 다른 집 이야기입니다. 왜 자꾸 남과 비교하는 걸까요? 다른 집은 다른 집이고 우리는 우리야. 나는 이미 내 자식을 다 키웠어.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둘째는 어떻게 낳아요? 둘째를 낳고 싶으면 너희가 감당할 수 있을 때 낳는 거지. 우리한테 의지하려고 낳으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어머님, 손주잖아요. 어머님 손주인데, 손주라는 말로 저를 설득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사랑하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키워줄 순 없어. 너희가 낳았으면 너희가 키우는 거야.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 맞벌이 부부가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힘든 거 나도 알아. 하지만 그게 우리 책임은 아니야. 너희가 선택한 거잖아, 결혼도, 아이도. 그럼 돈이라도 좀 보태주실 수는 없으세요? 애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제는 돈까지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아, 우리도 돈이 어디 있니? 우리도 연금으로 겨우 살고 있는데. 어머님은 정말 자식 생각은 안 하시는 거네요. 손주 생각도 안 하시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울던 목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자식 생각 안 하는 게 아니야. 자식을 위한다고 해서 우리가 희생할 필요는 없는 거야.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어.
그럼 앞으로 어떡하라는 거예요? 저희 둘이서 다 알아서 하라고요? 그래, 맞아. 너희 둘이서 알아서 하는 거야. 그게 어른이 되는 거고 부모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어머님 마음은 잘 알았어요. 며느리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냉랭했고 실망한 듯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머님한테도 연락 안 드릴게요. 명절에도 안 갈게요. 어차피 저희는 필요 없으시니까. 지은아, 그렇게 삐뚤어지게 받아들이지 마. 나는 그냥. 아니에요. 됐어요. 저도 이제 알겠어요. 어머님은 저희 가족이 아니시니까요. 그리고 며느리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누구야? 며느리요 같이 살자고 하다가 안 되니까 돈 달라고 그러네요. 그러다가 제가 거절하니까 삐져서 전화 끊었어요. 뭐? 돈까지 달라고? 내 돈도 달라고 하고 애도 봐달라고. 그러면서 자기네가 힘들다고 울더라고요. 그건 좀 심한데. 남편도 이번에는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잘한 거야.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어도 우리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어. 정말요? 제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니에요? 아니야, 당신은 현실적인 거야.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야지. 남편의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드디어 남편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이제부터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자.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휘둘리지 말고. 그날 저녁 저희 부부는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아들 걱정도 며느리 눈치도 보지 않고 그저 우리 둘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여보, 이렇게 나오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그러게 우리가 왜 그렇게 눈치를 봤을까? 통화가 끝나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나도 드디어 엄마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났구나. 네, 저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아들의 엄마, 며느리의 시어머니, 손주의 할머니. 그 모든 역할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냥 나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은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오빠가 너무했어요. 그렇게 생각해? 네. 엄마 아빠도 엄마 아빠 인생이 있는 건데 왜 오빠네 애 봐주는 기계가 돼야 해요? 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제 편을 들어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엄마, 유산 같은 거 남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두 분 마음대로 쓰세요. 여행도 다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고마워, 우리 딸. 오빠한테는 제가 따로 얘기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딸의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 딸이 역시 속이 깊네. 여보, 우리 정말 마음대로 살아보자. 그래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화를 내든 며느리가 원망을 하든 이제는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았거든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제 인생을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요.